미국이 불경기를 피하더라도 3%의 고물가와 5%의 고금리가 1년 이상 오래가 서민 생활고가 악화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 거래가 고금리로 감소했음에도 공급 부족으로 집값은 연속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 재앙이 잦은 지역에서는 주택보험을 거부당해 2배 이상 비싼 보험으로 대체하는 동시에 부동산 가격은 떨어져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중 워싱턴 DC에 거주하던 젊은 고소득자들이 교외 지역으로 대거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화당 하원 내 내홍으로 임시 예산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어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이 2% 성장으로 불경기를 피하더라도 3%의 고물가와 5%의 고금리가 1년 이상 오래가 서민 생활고가 악화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9월 회의에서 수정한 경제 전망에서 올 연말 성장률은 당초보다 2배 높은 2.1%로 올려잡아 불경기를 피할 것으로 확신했으나 물가 잡기 효과가 흔들리며 고물가와 고금리는 내년 말까지 1년 이상 오래 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는 올해와 내년 불경기는 피하는 대신 고물가 고금리는 1년 이상 오래가는 쪽으로 수정돼 나라 경제가 나빠지지 않아도 서민 생활고는 더 심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는 6월에 이어 9월에도 경제 전망을 수정해 발표했는데 성장률은 2배 올려잡은 반면 서민들에게 생활고를 안겨주고 있는 고물가와 고금리는 내년 말까지 오래 갈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첫째, 미국 경제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올해 2.1%로 6월의 1.0%보다 2배 올려잡아 불경기가 없을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2024년 성장률도 당초 1.1%에서 이번에 1.5%로 올렸으며 2025년에는 같은 1.8%로 예상했습니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2% 안팎의 성장률을 달성하면 당연히 미국 경제가 불경기 없이 물가를 잡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둘째, 실업률도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잘 버티고 있는 덕분에 우려보다는 덜 악화될 것으로 연준은 내다봤습니다. 미국 실업률은 올 연말 현재와 같은 3.8%에 머물러 6월에 4.1%보다 내려잡았고 내년과 후년은 각 4.1%로 당초에 4.5%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예상보다 크게 낮췄습니다. 셋째, 반면에 물가 잡기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연준은 시인했습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로 올 연말에는 3.3%가 될 것으로 내다봐 6월에 3.2%보다 약간 올려잡았습니다. 내년 말에는 2.5%, 후년 말에는 연준 목표치인 2%에 근접하는 2.2%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준의 2% 목표에 도달하는 데 앞으로도 2년 이상 걸리는 데다가 식품과 휘발유값, 주거비 등 생활물가는 그보다 높을 것이므로 서민 생활고가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넷째, 물가 잡기가 미흡해 5%의 고금리를 내년 말까지 오래 끌고 갈 것임을 예고해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연준은 기준금리 수준을 올 연말 5.6%에서 유지해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을 남겨두었습니다. 내년 말에는 당초 4.6%로 예고했다가 이번에 5.1%로 대폭 상향 조정해 내년에 최소 3번 이상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됐다가 잘해야 한두 번 인하로 줄어들면서 5%대 고금리가 내년 말까지 1년 이상 오래 갈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시기와 횟수가 늦어지고 줄어들면 주택모기지 이자율, 신용카드 이자율도 고공행진을 지속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민들의 사업은 물론 가계경제에서도 장기간 빚더미가 갈수록 무거워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에서는 8월에도 7%대의 모기지 이자율로 주택 거래가 더 감소했음에도 공급 부족으로 집값은 연속 오르는 상태가 지속됐습니다. 8월의 기존 주택 판매는 전달보다 0.7% 더 줄어들었으나 중위 판매 가격은 40만 7,100달러로 전달보다 3.9%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에서는 높은 모기지 이자율로 주택 거래가 계속 냉각되고 있으나 사려는 사람들보다 팔려는 집들이 부족해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8월에 이뤄진 기존 주택 판매는 연율로 404만 채로 전달보다 0.7%,
전년보다는 15.3% 감소했다고 전미부동산인협회가 21일 발표했습니다. 프레디 맥이 집계한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은 9월 14일 주간에 7.18%로 전주의 7.12%에서 소폭 오르며 7%대에 머물러 1년 전의 6%보다 1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거래는 매달 연속 냉각되고 있으나 판매 가격은 7월부터 2달 연속 올랐습니다. 8월의 중위 판매 가격은 40만 7,100달러로 7월보다 3.9%나 올랐습니다. 판매 주택 가격은 7월에 1.7% 오르기 시작했는데 8월에는 3.9%로 더 많이 급등한 겁니다. 주택 판매가 냉각됐음에도 판매 가격이 오른 것은 사려는 사람들에 비해 팔려는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8월 말 현재 팔려고 시장에 나온 기존 주택은 110만 채로 전달보다 0.9%, 전년보다는 14.1%나 적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집을 팔려고 해도 3%대 모기지를 없애고 7%대 모기지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팔려고 내놓은 주택 소유자들이 여전히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어 공급 부족 사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동북부 지역에선 48만 채가 거래돼 전달과 비슷했고 판매가는 46만 5,700달러로 전년보다 5.8% 오른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중서부는 97만 채가 판매돼 유일하게 전달보다 1% 늘어났으며 30만 5,300달러로 전년보다 6.8%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량이 가장 많은 남부에선 184만 채가 거래돼 전달보다 1.1% 줄었으나 판매가는 36만 6,100달러로 전년보다 3.2% 오른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서부 지역에선 75만 채가 판매됐으나 전달보다 가장 많은 2.6%나 줄어든 반면 판매가는 가장 비싼 60만 9,300달러로 전년보다 아직 1% 오른 수준을 보였습니다. 8월에 주택을 산 사람들 가운데 첫집 구입자들은 29%로 1년 전과 거의 같았습니다. 또한 모기지 없이 모두 현금으로 구입한 올 캐시 구입자는 전체에서 27%를 차지해 1년 전에 24%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대형 산불이나 홍수, 허리케인 등 기후재앙이 잦은 지역에서는 홈오너들의 주택보험이 거부당해 2배 이상 비싼 보험으로 대체하는 동시에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고 있어 이중고,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형 산불에다가 홍수 사태까지 겪은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과 허리케인이 자주 몰아닥치고 있는 플로리다와 루이지애나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초대형 산불과 대홍수 범람, 허리케인과 토네이도 등 기후재앙이 자주 발생하면서 예기치 않은 이중고, 삼중고에 시달리는 지역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기후재앙이 잦은 지역에서는 주택과 사업체 등에 대해 보험 들기가 갈수록 어려워져 2배 이상의 비용을 무는 동시에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형 산불에 이어 집중 폭우 피해까지 더해진 캘리포니아, 허리케인이 자주 몰아닥치고 있는 플로리다와 루이지애나주에서 상당 지역별로 부동산 보험이 중단되는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미 전역에서는 이미 680만 채가 고율의 보험료를 내왔는데도 보험이 취소됐으며 3,560만 채는 집보험을 새로 들 수 없게 되거나 연장할 수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고 CBS 뉴스가 전했습니다. 미국 내 대형 부동산 보험 회사들인 스테이트팜과 올스테이트 등은 최근 잇따라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에서 더 이상 신규 홈오너 보험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AIG 보험과 AAA 보험 등은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등에서 신규 판매는 물론 기존 가입자들에 대해 보험 연장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보험사들은 너무 잦은 기후재앙으로 수리하는 데 비용은 너무 많이 청구돼 프리미엄을 아무리 올려도 손실이 불어나고 있어 신규 보험 판매나 연장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상당수 보험사들은 처음에는 보험료를 올리고 본인 부담금인 디덕터블도 상향시켰다가 대형 산불과 홍수, 허리케인 등 기후변화에 직격탄을 맞는 지역에서는 신규 보험 판매와 갱신을 전면 중단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의 부동산 보험 커버를 중단하는 지역들은 주로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루이지애나주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 보험 커버가 완전 중단되는 지역에서 주택이나 사업체를 갖고 있는 홈오너들은 소규모 보험사들이나 최후의 수단으로 주정부 플랜을 이용해야 하는데 보험료가 2배 이상 비싸지게 된다고 CBS 뉴스는 지적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샌버나디노, 리버사이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일부 집코드에 있는 부동산들에 대해 대형 보험사들의 영업이 중단돼 최후의 수단 보험사로 불리는 캘리포니아 페어 플랜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졌는데 보험료가 연 $2,000로 2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플로리다의 경우 여름부터 가을철 여러 개의 허리케인이 몰아닥쳐 엄청난 재산 피해를 내고 있기 때문에 대형 보험사들이 철수하고 있으며 대신 주정부의 보험 대체 플랜을 이용하면 연 $7,000까지 물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보험마저 거부되고 있는 지역들의 부동산 가치는 20 내지 40%나 폭락하고 있는 것으로 CBS 뉴스가 전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중에 $10만 에서 $20만 사이의 젊은 층 고소득자들이 대거 워싱턴 DC에서 빠져나가 펠팩스와 알렉산드리아, 프린스 조지스와 몽고메리 카운티 등 교외 지역으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 기간 중 젊은 층의 고소득자들만 해도 3만 1,000가구가 워싱턴 DC를 떠나 $30억 세입을 잃어버려 워싱턴 DC 당국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팬데믹 기간 중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가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팬데믹 기간 중 젊은 층의 고소득자 3만 1,000가구나 워싱턴 DC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이들의 나이는 26세에서 44세로 비교적 젊은 층이고 연소득은 $10만 에서 $20만 사이로 고소득자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3만 1,000가구가 떠난 워싱턴 DC 당국은 세입이 $30억 줄어든 것으로 IRS 자료에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DC를 떠난 이들 3만 1,000가구의 젊은 층 고소득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3,539가구는 메릴랜드 프린스 조지 카운티로 갔습니다. 그러나 프린스 조지 카운티로 이주한 DC 주민들의 가구당 평균 소득은 $5만 3,000로 다른 곳보다 절반 내지 3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프린스 조지 카운티로 이주함에 따라 워싱턴 DC는 세입에서 $2억 5,200만 잃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몰린 곳은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로 2,681가구가 이주했고 가구당 평균 연소득이 $14만 3,000로 가장 많아 DC가 세입에서 $6억 잃어버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위는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로 1,114가구가 이주해왔고 평균 연소득은 $13만 7,000로 두 번째로 많아 DC 당국이 $2억 3,100만 세입을 손해본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4위는 알렉산드리아로 1,040가구가 이주해왔으며 평균 가구당 연소득이 $11만 5,000여서 DC는 $1억 4,600만 잃었습니다. 5위는 메릴랜드주 애나폴리스로 489가구가 전입해왔는데 가구당 평균 연소득이 $13만 5,000로 DC는 $9,200만 세입을 손해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위와 7위는 아예 타주로 멀리 이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6위는 콜로라도 덴버로 428가구가 워싱턴 DC에서 이사갔으며 평균 가구당 연소득이 $11만 7,000여서 DC 당국이 $5,600만 세입 손실을 입었습니다. 7위는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로 427가구가 이주해갔으며 평균 가구당 연소득이 $11만 1,000여서 DC가 $6,400만 세입을 잃어버린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8위는 메릴랜드 볼티모어이고 9위는 찰스 카운티로 나타났습니다. 10위는 정반대에 있는 서부 워싱턴주 시애틀로 258가구가 이주해갔는데 평균 가구당 연소득이 $12만 6,000여서 DC 당국이 $4,000만 세입을 손해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공화당 하원 내 보수 강경파들과 지도부 간의 내홍으로 한 달짜리 임시 예산을 마련하는데도 난항을 겪고 있어 10월 1일 새벽부터 연방정부 기관들의 셧다운, 부분 폐쇄가 벌어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10월 1일 새벽 0시부터 셧다운되면 연방정부 각 부처의 비필수 공무원들 수십만 명이 강제 휴가를 가게 돼 국립공원, 여권국, 이민국 등이 문을 닫게 됩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워싱턴 정치권에서 연방정부 셧다운 부분 폐쇄가 5년 만에 재발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새로운 2024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 이전에 12개 연방 예산안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고 대신 한 달짜리 임시 예산안을 마련하라고 시도하고 있지만 그마저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민주공화 양당 간 대립으로 셧다운 위기를 맞았던 데 비해 이번에는 연방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에서 보수 강경파와 지도부 간 내홍을 겪고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화당 하원에서는 10월 31일까지 한 달간 쓸 수 있는
지속 지출 결의안에 현 수준보다 전체로는 1%, 손대지 않을 국방비와 제한군인 예산을 제외하고 일반 부처 예산은 8% 삭감하는 임시 예산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일부 보수 강경파들이 국경장벽 예산 등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어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공화당 하원의 보수 강경파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 축출을 다시 시도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어 돌파구를 찾을지 불투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9월 30일 차정안에 임시 예산안을 승인하지 못하면 새 회기년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 새벽 0시부터 연방정부의 셧다운 부분 폐쇄가 벌어지게 됩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5년 만에 재발될 경우 연방 공무원 200만 명 가운데 비필수 요원 최대 80만 명은 강제 휴가를 가게 됩니다. 예전에는 무급 휴가였으나 2019년 법 개정으로 필수 공무원들은 물론 강제 휴가 가는 연방 공무원들도 연방정부 업무 재개 시 밀린 봉급을 모두 받게 됩니다. 하지만 국립공원들, 여권사무소, 이민국, IRS 국세청, 국립보건원연구소, 공무원 신규 채용 등은 일시 문을 닫거나 중단됩니다. 반면에 우정공사의 우편 배달, 사회보장국의 소셜연금 업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의료 서비스, 복지 제공, 공항에서 검색을 맡고 있는 TSA, 항공안전청, 항공간주사 등의 업무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현역 미군들과 사법당국 요원들도 필수근무자로서 중단 없이 업무를 지속해야 하지만 봉급 지급은 미뤄지게 됩니다. 워싱턴에서 연방정부 셧다운이 벌어진 가장 최근의 시기는 트럼프 시절인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5일간이나 계속돼 최장 기간 기록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9개 부처에서 80만 명의 연방 공무원들이 강제 휴가 조치된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2013년 오바마 시절에는 16일 동안 부분 폐쇄돼 210만 연방 공무원 가운데 85만 명이 강제 휴가를 간 적이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